나치 정권에서 성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통제, 처벌, 지배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단발성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대량 강간부터 강제 수용소의 매춘물까지 나치는 전쟁을 이용해 변태적인 욕망을 폭발시켰고 정권의 가장 깊은 비밀로 은폐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3제국의 체제에서 섹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3제국의 고위사령부는 어떤 성적 관행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이런 비밀들은 아직도 역사책에서 사라져 있는 걸까? 납치된 시체, 제국에 의해 강간당한 시체.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성폭력이 전략적 도구로 통합되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계획적인 지배의 수단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이 자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과잉으로 보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조직적인 패턴임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독일군은 비공식적이지만 일관된 의정서를 개발했습니다. 즉, 인구의 성별 분리, 젊은 여성을 선발하고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에서 집단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망명 중인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이것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941년까지 적십자사 보고서는 이러한 패턴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트 3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종적 이념은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나치의 논리에 따르면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된 슬라브족과 유대인은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수된 증언에 따르면 독일군 병사들은 강간을 저지른 후 독일 여성은 결코 당신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영광에 감사해야 합니다. 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굴욕은 심리적 굴욕으로 이어졌습니다. 1942년 하일리히 힘너는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에 매음꿀을 만드는 것을 허가하는 각서를 통해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행을 제도화했습니다. 쾌락부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이러한 시설은 성적 착취를 강제 수용소 체제의 공식적 구성 요소로 만들었고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완전히 비인간화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관료주의적 정밀성을 가지고 작동했습니다. SS 의사들은 라펜스부르크에서 주로 여성들을 선발하여 강제로 부인과 검사를 실시한 후 아우슈비츠, 마우트하우젠, 부헨발트, 다하우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특정 구호에게는 얇은 칸막이로 구분된 칸막이가 있었고 그들은 매일 밤 46명의 남자를 수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 수감자의 평균 수명은 3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그 후 다른 수감자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시에 SS는 점령지 내에 군 매춘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바르샤바, 리가, 키이우, 오슬로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여성들이 납치되거나 속거나 강요당해 독일군에게 봉사를 제공받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소 중 다수가 압수된 종교 건물의 위치에 있어 물리적 폭력에 더해 문화적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1942년 하반기부터 독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점령지에서 강제 노동자를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수만 명씩 공장, 농장, 군병원, 개인주택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10대 소녀들은 거짓 약속으로 모집되거나 습격 중에 납치되어
가축 운반체에 실려 제국 노동 서비스 RAD나 토트 조직을 통해 고용주에게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여성 중 상당수는 SS 장교, 지역 행정 책임자 또는 생산 감독관의 집에 의무적인 가사 도우미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업무 외에도 성적 학대가 흔한 폐쇄된 구조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여성이 없는 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 감독이나 보고 채널이 없었습니다. 제국의 국내법은 이들 노동자를 전시에 유용한 구성원으로 간주했지만 신체적 무결성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당국은 동방에서 온 여성 직원이 임신한 뒤 특별격리센터로 이송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목적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스캔들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젊은 여성 중 다수는 원래 목적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의 행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부는 고용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특히 그가 당원인 경우 더욱 그랬다. 산업 환경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루프, IG 파르벤, 다임러 벤츠 등의 공장에는 강제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 감독관이 지키는 막사에서 생활했는데 남성 감독관은 어떠한 시민 당국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그들은 침대에서 나와 감독관 사무실이나 빈 작업장으로 봉사하러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강간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임시 의료시설로 보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낙태가 수행되거나 조산이 유도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SS 장교, 지역 행정 책임자 또는 생산 감독관의 집에 의무적인 가사 도우미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업무 외에도 성적 학대가 흔한 폐쇄된 구조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여성이 없는 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 감독이나 보고 채널이 없었습니다. 제국의 국내법은 이들 노동자를 전시에 유용한 구성원으로 간주했지만 신체적 무결성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당국은 동방에서 온 여성 직원이 임신한 뒤 특별격리센터로 이송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목적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스캔들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젊은 여성 중 다수는 원래 목적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의 행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부는 고용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특히 그가 당원인 경우 더욱 그랬다. 산업 환경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루프, IG 파르벤, 다임러 벤츠 등의 공장에는 강제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 감독관이 지키는 막사에서 생활했는데 남성 감독관은 어떠한 시민 당국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그들은 침대에서 나와 감독관 사무실이나 빈 작업장으로 봉사하러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강간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임시 의료시설로 보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낙태가 수행되거나 조산이 유도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제국 노동청은 인종적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남성과 관계를 맺은 여성 노동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강압적이거나 공격자가 계층적 상관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법적 불균형은 처벌 없이 남용을 허용하는 통행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몇몇 여성 RAD 센터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고 불복종할 경우 동부로 즉시 추방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헤르타 오버호이저 박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의 개입은 의료 윤리의 완전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그의 사례는 과학적 훈련이 어떻게 왜곡되어 고통을 임상적 데이터로 전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체코 아우슈비츠 생존자 베라 라스카는 1946년 연합군 조사관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쾌락구역에서 저는 모든 인간적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그릇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나중에 울었고 어떤 수감자들은 우리를 때렸으며 많은 수감자들은 우리에게 오줌을 누며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우리의 몸만큼이나 우리의 굴욕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실제 규모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 증거에 따르면 1942년과 1945년 사이에 6만 명이 넘는 여성이 군 매춘소와 강제 수용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초기 침략과 그 이후 점령 기간 동안 발생한 무증명 강간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수적으로 추산하면 수십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후 정의의 회복은 이 분야에서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반인륜 범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반면 성폭력은 주변적인 관심만 받았습니다. 매음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 중 단 3명만이 이러한 범죄로 구체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더 넓은 범주에 포함되거나 단순히 무시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추가적인 낙인을 받았습니다. 전후 독일에서는 종종 자발적 매춘부라는 딱지가 붙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적 생존 전략으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는 수치심, 트라우마,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는 문화적 금기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치 테러의 이런 측면을 학문적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였다. 이 폭력의 유산은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유럽의 집단적 기억에도 새겨졌습니다.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궁극적인 확장을 나타냅니다. 국가가 가장 절대적인 친밀함조차 통제하고 성행위를 잔혹한 권력의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리아 혈액공장, 레벤스보른 프로젝트 1935년 12월 12일 하일리히 힘너는 비밀 행정명령에 따라 레벤스보른 재단 생명의 근원을 설립했습니다. 겉보기에 유익한 이 계획 속에는 전례 없는 우생학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인종적 공학의 도구로서 모성의 산업화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박해와 학살이 나치 인종 프로그램의 파괴적 단계를 나타낸다면 레벤스보르는 그 프로그램의 건설적 측면을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바이에른주의 슈타인호링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고 이후 독일 전역에 5개의 센터와 점령지에 수십 개의 센터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광범위한 의료난이 발생한 이 시기에 진보된 의료 서비스, 뛰어난 산전관리, 편안한 환경을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성애를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재료를 통제적으로 생산하는 생물학적 공장이었습니다. 모집은 엄격한 우생학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각 후보자는 3대에 걸친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족보 검사, 철저한 신체적 평가, 자세한 인체 측정 검사를 거쳤습니다. 행정 문서에는 구체적인 매개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 키, 선호하는 북유럽 피부색, 미리 정해진 인종적 기준에 따른 두개골의 적합성 등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약 40%가
인종적 결함으로 인해 거부되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인구는 3가지 뚜렷한 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SS 장교의 아내, SS 대원의 아이를 임신한 미혼 여성, 특정 장교와의 임신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젊은 여성입니다. 이 마지막 범주는 가장 불안한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적 기반 없이 유전적으로 적합한 자손을 생산하는 데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행정적으로 조직된 만남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여성들이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수업에서는 인종이론, 국가 사회주의 원칙,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의 모성 개념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강사댁에 저명한 장교의 아내는 모성애를 개인적 경험으로 보는 관념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모성의 생물학적, 정치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의학적 결정은 개인적 고려사항보다 인종적 기준에 종속되었습니다. 출생은 제품 평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SS 의사들은 엄격한 인종 기준에 따라 각 신생아를 철저히 검사하고 표준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인종적으로 합당하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부족한 사례, 회수된 기록에 따르면 7-8%는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중심지에서 그랬지만 이러한 관행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제도적 압력으로 인해 아이를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레벤스보른 장교들은 선택된 SS 가족에 대한 통제된 입양을 감독했으며 이념적 기준을 위해 의도적으로 생물학적 유대감을 끊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고집하는 어머니들은 상당한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끊임없는 감독, 통제된 교육, 그리고 인종적 진보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그 예입니다. 근본 목적은 모성적 유대감을 이념적 헌신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SS가 운영한 일부 강제 수용소에서는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된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연적 번식을 시도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레벤스보른 시스템이나 대량 외가적 불임 수술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러한 관행은 의료적 시술을 통해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통제된 조건에서 성적 결합을 강요하여 자발적인 생물학적 결과를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나츠바일러 스트루트호프에는 별도의 막사가 설립되어 SS 장교가 남성과 여성을 짝지어 배치했습니다. 개인은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인종적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거친 후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동의나 사전 의사소통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몇 주 동안 한 남자와 교대 근무를 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도 임신 징후가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임신부로 관찰 내용을 담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련자의 행동, 교대 근무 준수, 결과의 유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연구 과정에서 의료 지원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초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방에 맨 침대에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경비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여를 거부한 수감자는 위험한 노동으로 전환되거나 식량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우트하우젠과 그로스로젠에서는 일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독일 남성과 포로 인구에서 선발된 슬라브족이나 유대인 여성을 짝지어 놓았습니다. 두 부부는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신생아가 눈에 띄는 기준, 머리카락 색깔, 두개골 모양, 피부색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이후
운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소규모 하위 분야에서는 이 절차의 변형인 강제 자연 수정이 시험되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의료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고 지역 감독관이 전달한 구두 지시에 따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발견된 문서에는 수동적인 생식 관찰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희생자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45년 소련 연구자들이 수집한 일부 기록에는 IG 팔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근처의 2차 시설에서 이러한 유형의 페어링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이 페어링은 장기간의 신체적 피로나 산업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여성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 후 방해 없이 짝짓기 구역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원은 없었고 시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식적인 제도적 재생산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종적 출산율에 대한 관찰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하는 하위 장교나 의사의 기준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국의 중앙 행정 구조, 어디에도 이러한 실험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2차 기록, 주변 서신, 그리고 독일군의 후퇴 동안 부분적으로 파괴된 의료 기록에서 복구된 일부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단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전후의 주요 사법 절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은 살아남지 못했고 정식으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문서도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매치리스트, 내부 노트 간의 교차 참조 데이터를 통해 정서적, 제도적, 의학적 목적이 전혀 없는 강제생식의 체계적인 관행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몸은 엄격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즉, 도구, 마취, 언어 없이 수행되는 인종적 적합성 검사였습니다. 아동 납치가 가장 극단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인종인류학자의 도움을 받은 특정 SS팀은 점령지, 특히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린이를 검사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착취당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가족과 분리되어 독일화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행정문서에는 기술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납치 사건은 잃어버린 독일인의 혈통회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독일화 과정은 엄격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모국어 사용 금지, 새로운 독일 이름 지정, 집중적인 이념적 재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약 20만 명의 어린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신분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독일 가정에 조기에 통합한 덕분에 전후 귀환율은 19%를 넘지 않았습니다. 1942년 강제 징집된 폴란드의 젊은 여성 엘자 케이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뛰어난 아리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국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아버지는 체포되었습니다. 지역사령관은 저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협조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동독으로 추방되든. 저는 9개월 동안 드레스덴 근처의 시설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낳은 아들은 즉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레벤스보른 센터에서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즉, 모든 개인적 자율권을 박탈당하면서 뛰어난 물질적 특권, 우수한 영양,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편안한 환경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정권의 근본적인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즉,
여성 신체의 가치는 오로지 생식 기능에만 있었고 개인의 의지는 체계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레벤스보른 시설이 해방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연합 연구자들은 인종 분류, 유전적 기록, 생식적 합성 평가, 자손 추적 등 꼼꼼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인간의 번식을 국가 기능으로 바꾼 공식 인장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레벤스보른 아이들의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들을 적의 아이들이라는 낙인으로 낙인 찍어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력자로 간주된 그들의 어머니들은 공개적인 굴욕과 영구적인 소외에 직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출신지를 모른 채 자랐으며 해당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야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의 유산은 개인적 피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나치 인종 이념의 논리적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즉, 인간 생식의 완전한 산업화로 모성조차도 추상적인 인종적 기준에 종속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함으로써 우생학과 인종위생의 겉보기에 학문적인 개념이 어떻게 생식 조절을 위한 전례 없는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블돔, 제국 지도자들의 어두운 욕망. 제3제국의 위험 있는 외관 뒤에는 공적 교리와 사적 행동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드러난 평신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성적 도덕성에 대한 가혹한 법령을 발표한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수사와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개인적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공표된 이념과 실제 행동 사이의 불협화음은 정권의 내부 작동의 근본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철저한 긴축 정책에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전에서는 그를 독일에만 헌신하는 독신 인물로 소개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신중하게 숨겨졌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구성은 특정한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거의 수도원적인 인물을 투사함으로써 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강화하고 그를 평범한 인간의 취약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현실은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발견된 의료 기록은 그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신체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임상 보고서에는 단고환증, 고환이 하나 없는 상태과 이와 관련된 기능 장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건강검진 시 극심한 불편함을 느꼈고 신체 상태에 대한 병적인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는 그의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강박적 통제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브라운은 수년간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베르크호프에서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비밀 서신은 히틀러가 브라운의 생활의 모든 측면, 옷에서부터 허용된 독서 자료까지 지시했다는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자살하기 몇 시간 전에야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중적 이미지는 이미 무의미해졌을 때였습니다. 가장 모호한 사건은 그의 조카딸 겔리 라우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40세가 되었을 때 21세의 겔리는 뮌헨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행사한 통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독하고 서신을 검열하고 우정관계를 감시했습니다. 1931년 겔리는 히틀러의 개인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면밀한 목격자들은 이 사건이 독재자의 공직 생활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감정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1941년 스코틀랜드로 허가 없이 도망칠 때까지
후계자로 지명된 루돌프 헤스는 나치 핵심층의 복잡한 성적 취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일제 프로엘과의 결혼은 장기간의 플라토닉한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문서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연합을 굳건히 한 것은 친밀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 히틀러에 대한 공통된 존경심이었습니다. 미래의 독재자가 연설하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헤스프로엠 결혼은 히틀러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는데 히틀러는 비공개 만찬에서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부부는 당의 압력으로 가족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수년간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부하 직원의 개인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히틀러여의 리더십 스타일이 특징이었는데 친밀한 문제는 정치적 필요에 종속되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헤스의 헌신은 전통적인 충성심을 초월했습니다. 영국 기록 보관소에서 회수된 문서에는 헤스가 자신의 총통에 대한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감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강렬함은 나치 계급에서 조롱을 받았고 그녀의 태도가 지나치게 노예적이고 감정적으로 의존적이라고 여겨져 헤스 여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일리히 힘너는 특히 극심한 모순의 화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아리아인의 이상, 키 작고 근시이고 피부색이 약함과는 신체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인종적, 성적 순수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절대 금욕을 공개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는 28세가 될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는데 이는 당의 여러 부문에서 조장하는 남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대상화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힘너는 부하들에게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강요하는 한편 이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비서인 헤드비 포타스트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런 위선은 제도적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SS 장교의 결혼에 대해 인종적 순수성 증명서를 요구하면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매음꿀을 개인적으로 허가했습니다. 나치 지도부 내에서 자행된 성적 실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마틴과 게르다 보르만입니다. 당수상 보르만은 히틀러의 절대적인 신임을 누렸고 그의 아내 게르다는 아리아인 가족 구조에 대한 급진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헌신적인 광신자였던 그녀는 일부 다처제가 게르만족의 인구 증가를 가속화하는 수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의 개인 서신은 특별한 가족 모델을 보여준다. 게르다는 부부의 불륜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부인 베우만자 베렌스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내년에는 내가 아이를 낳도록 하세요. 항상 임신 가능한 여성이 당신에게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입장은 복종이 아니라 이념적 확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게르다는 일부 일처제를 독일의 인종적 확장에 대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1930년에서 1943년 사이에 10번의 임신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당으로부터 모성 부문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첫째 아들인 마틴 아돌프를 개인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후의 서신에서 게르다는 승리 후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히틀러 자신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역학은 성이 주로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아내들은 이념장치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했으며 외모, 대중행동, 생식 기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표방한 모델을 사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순결, 도덕적 질서, 독일식 긴축 정책에 대한 공적 담론과 더불어 제국의 가장 높은 계층에서는 신체와 상징의 수탈을 통해 지탱되는 불투명한 사적 성적 소비 네트워크가 번성했습니다. 다양한 연합군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귀족, 체코 산업가, 폴란드 귀족에게서 몰수한 빌라가 고위 공무원을 위한 휴양 공간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많은 곳에는 에로틱 예술 작품의 개인 컬렉션, 금지된 성문헌의 도서관, 체계적인 사생활 행위에 적합한 가구가 보관되어 있었고 당이나 징계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치 계층 내에서 성은 지위 상징이자 정치적 자본의 한 형태로 기능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이 암묵적인 특권의 일부인 폐쇄된 집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동반자나 사회적 인물로 통합되지 않았지만 사적 권력 영역의 기능적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으며 폭력을 지배의 미학으로 변형시킨 사람들의 이념적이고 장식적인 가구에 통합되었습니다. 음란물의 축적 또한 체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유럽 미술의 걸작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린츠 특별감청 손데라우프트락 린스에는 점차 파리, 비엔나, 브뤼셀에서 압수한 에로틱 그래픽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퇴폐적이라고 여겨져 파괴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헤르만 규에링, 한스 프랑크, 에른스트 칼텐브루노 등의 인물들의 개인 컬렉션에 보존되었습니다. 성적 주제별로 분류된 600개 이상의 이미지 목록이 제국 총리실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소위 문화재교육 기록 보관소에 등록되었지만 전시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기록 보관소 외에도 권력의 행사에 성적 도용을 구경거리로 삼아 행해진 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센 바이엘은 티롤 지역의 나치 엘리트가 사용하던 건물은 특정 날짜에 조직된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교적 저녁이나 공식 축하 행사로 보고된 이런 모임에서는 나이와 외모를 기준으로 모집된 여성들에게 와인, 라이브 음악, 개인적 접근이 제공되었습니다. 사전 선발 과정은 참가자의 신체 상태를 인증한 군의관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계층적 순위에 따른 재량적 성적 접근을 제도화하면서도 건강 질서라는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SS의 의전 본부였던 베벨스부르크 성의 사례는 이러한 학대의 상징적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념적 중심지로 구상되었지만 국가사회주의 달력에 따른 의례적 날짜에 개인적인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물류 문서에는 이러한 모임을 위한 건축적 적응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항균 소재가 갖춰진 방, 암막 커튼, 특별한 방문객을 이동시키기 위한 보조 입구, 의식적인 공간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에 적합한 가구 등이 있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군부가 붕괴되면서 다양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록 보관소, 소유물, 성적 소장품을 개인 유산의 일부로 보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금, 예술작품, 우선 문서를 운반하던 열차에는 에로틱 앨범, 암호화된 일기, 개인적 의식과 관련된 개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밀한 권력의 상징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나치 정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통제가 우연한 과잉이 아니라 이념적 명령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몸은 전리품이고 욕망은 지배의 구조물입니다. 나치 엘리트에게 있어서 성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비전의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친밀한 삶은 절대적인 권력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정권을 특징짓는 근본적인 위선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중도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는 반면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살았으며 사회적,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성을 완전히 도구화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적의 복수, 전리품으로 전락한 독일군.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제3제국이 붕괴되면서 독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성폭력이 퍼졌습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면서 광범위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현실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194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약 13만 명의 베를린 여성이 나치 독일의 점령 기간 중 강간당했는데 이는 히틀러 제국의 시민들을 복수의 희생자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브레슬라우, 지금의 브로츠와프에 살던 14세 소녀 러니 비아라스는 그 순간을 충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라인홀트 삼촌의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격렬하게 저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가 저를 바닥에 내던진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지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성폭력과는 달리 이러한 공격은 체계적인 이념적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소련 영토에서 저질러진 독일의 잔혹 행위에 대한 복수, 군사적 처벌을 회피하는 문화, 엄청난 양의 알코올 소비, 수년간의 파괴적인 전쟁으로 인해 축적된 분노 등이 그것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소련 관리들은 종종 이러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전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의 지리적 범위는 중요합니다. 베를린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이 역사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프로이센과 같은 지역은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1945년 겨울 대피 기간 동안 민간 난민 행렬이 체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후 영하의 기온 등 위험한 상황에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는 수십 년 후에 출판된 익명의 일기, 베를린의 한 여인입니다. 교육받은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피할 수 없는 폭력에 직면했을 때 개발된 생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반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저는 지속 가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전속 재산으로 주장하려는 고위 장교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 차례의 무차별적인 강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방어 기제로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은 여성이 겪는 절대적인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기록된 공격의 대부분은 소련군이 저지른 것이지만 상당한 증거가 서방군의 개입을 확인시켜줍니다. 교회 문서, 병원 보고서, 개인 증언은 미국과 프랑스 군인들이 특히 바이에른, 바덴, 라인란트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확인해줍니다. 프랑스 식민지 부대, 특히 북아프리카 연대는 독일 남서부 농촌지역 사회에 특별한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란츠후트에서 어린 마고는 집에서 독일군 군복을 발견한 후 미국 군인들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후 마고가 딸 막심 일리안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때까지 가족의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유사한 사례가 기록되지 않은 채 사회적 생존 전략으로 침묵을 선호하는 가족 내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베를린 의료시설에서는 생식기 병변의 유행과 성병의 엄청난 확산을 보고했습니다.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45년 4월, 5월 동안
3,800명이 넘는 베를린 시민 대부분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시행된 낙태로 인해 수천 건의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으며 치명적인 감염과 장기적인 합병증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폭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알텐부르크에서 미군에게 강간당한 후 태어나 곧바로 입양된 콘라트 야르는 어린 시절 내내 보상적 환상을 꾸었습니다. 저는 제게 힘을 준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으로 가서 제 진짜 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반면 프랑스 군인과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안나 로자 아담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전 협의 없이 프랑스로 보내졌으며 프랑스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트라우마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저는 낯선 나라로 보내졌고 언어도 모른 채 수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착취가 어떻게 원래 사건 이후로도 피해를 훨씬 더 오래 지속시켰는지를 몇 달 동안 보여줍니다. 독일 영토 내의 다양한 지방 행정부는 점령으로 인해 촉발된 성적 혼란과 관련된 내부 통지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레, 마그데부르크, 케미츠 등의 도시기록 보관소에서는 시장이나 보건당국이 서명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외국군의 존재로 인한 도덕적 불안정에 직면하여 시민 봉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서에는 미혼 여성이 밤에 여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시 쉼터를 만들고 지역 쉼터로 개조된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라는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자원과 실제 권한이 부족했지만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현상에 대한 서면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회 조직도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구에서는 여성 교구민에 대한 폭력 사건을 보고하는 기밀 서한을 지역 교구에 발송했습니다. 여러 남부 지역에서 수녀원들은 순찰 중에 젊은 여성들을 숨겨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파도보론에서는 수녀들이 바티칸의 소녀들을 이탈리아 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물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응답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바이에른에서는 파사우 주교구가 1945년 4월과 6월 사이에 기록된 침략 사례에 대한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합군 대표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 임신에 대한 익명의 목록,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임시분리 시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하였습니다. 1945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베를린의 대학병원에는 생식기 손상을 입은 8,000명 이상의 여성이 입원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은 과밀 상태였고 가능한 치료법은 내부 세척, 페니실린 주사, 술포나미드의 지연 투여에 국한되었습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없었고 대부분의 의료 기록은 임시 인력이 직접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련군이 더 오랫동안 주둔했던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는 강간 피해자를 위한 응급병동이 설립되었지만 공식적인 소련군 보고서에는 그 존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케 잔더의 다큐멘터리 Befreier und Befreite 1992는 점령 생존자와 점령의 아이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제시하여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감독은 일관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여성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의 가족 갈등이 원래의 폭행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약 90만 명의 독일 여성이 강간을 당했으며 그중 다수가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금기를 고려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폭력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치즘의 약탈적 성정책은 정권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경험이 침묵으로 일관되어 온 것은 역사적 기억과 집단적 책임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독일 사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 유럽의 재앙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개인적 트라우마를 표현할 적절한 어휘가 없는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핑크 트라이앵글, 동성애자들의 침묵의 박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이 커뮤니티 중 하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이끄는 성연구소는 성적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과학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개방성은 그 뒤를 이은 박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는 당시 등장하던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근본적인 모순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SA 스트마테이룽 또는 갈색 셔츠의 창립자이자 사령관인 에른스트 로엠은 이러한 초기 역설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의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인 그는 당 회의를 보호하고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군사 조직인 SA를 창설했습니다. 그의 지도해 그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병으로 성장했고 정규군보다 더 강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로엠이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과 관계를 맺었고 뮌헨과 베를린의 게이바를 별다른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 그의 성향은 당내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히틀러 자신도 처음에는 정치적 실용주의로 이를 용인했습니다. 로엠의 사생활은 그가 자신의 조직을 규율 있게 유지하는 한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SA는 군사적 동성애적 정서가 역설적으로 정치적 잔혹함과 공존하는 내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강렬한 신체적 동지애와 배타적인 남성성이 특징인 그들의 막사는 남성 간의 신체적 존경, 힘에 대한 숭배,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이 일상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는 당이 일반 대중에게 퍼뜨린 도덕적 대중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권력층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임시적인 관용은 1934년에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히틀러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로엠과 SA는 더 큰 명성을 요구했고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준군사 조직을 깊이 불신하고 있던 정규군과의 중요한 동맹을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SS, 처음에는 SA의 종속됨의 지도자였던 하일리히 힘너는 제도적 경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로엠의 동성애는 완벽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힘너와 요제프 괴벨스는 히틀러에게 이러한 타락이 운동의 도덕적 정직성을 손상시키고 즉각적인 숙청을 정당화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도덕적 동기 속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내부 위협을 무력화하고 준군사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제도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934년 6월 30일 밤부터 7월 2일까지의 장검의 밤으로 알려진 밤에 SS 분대는 로엠을 포함한 8우소명 이상의 SA 지도자를 처형했습니다. 그는 호텔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감방에 제공된 권총으로 자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한 뒤 2명의 SS 장교에 의해 처형당했다. 공식 선전에서는 즉시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즉, 제거된 사람들은 제국에 대한 동성애적 음모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은 체계적인 박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정권은 1871년부터 시행된 독일 형법 제-75조를 근본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특정한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나치의 개정안은 신체적 접촉, 외모, 심지어 동성애적이라고 여겨지는 생각까지 범죄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형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형량이 3개월이었지만 나치법에 따르면 최대 10년까지 강제 노역을 할 수 있었다. 박해는 제도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게슈타포는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기소하는 전담부서 손더데저나트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대는 용의자의 분홍색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알려진 만남의 장소에 대한 급습을 조직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에 요원을 침투시켰습니다. 조사 방법에는 우편 차단, 주택 감시, 추가 이름을 얻기 위한 강탈 기법 등이 5월 6일 돌격대원들이 선견구소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권의 과학 서적과 연구 논문이 베를린 오페른플라츠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과 개인 정보가 담긴 연구소의 기록 보관소가 당국에 공개되어 잠재적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3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0만 명의 남성이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약 5만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1만 5천 명이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특정한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옷에 꿰맨 분홍색 삼각형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특히 멸시받는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수용소의 내부 위계 구조는 동성애자 수감자들을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직업, 열악한 식량 배급,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오염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만연한 공포 속에서도 이들 수감자들은 경비원과 다른 수감자 모두로부터 추가적인 차별을 받았으며 그 결과 거의 완전한 고립 상태가 조성되었습니다. 작센하우젠에는 동성애자 수감자들을 위한 특별 수용소가 설립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성적 지향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강제로 투여하거나 합성 캡슐을 수술적으로 이식하거나 전기 충격 회피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하였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형량을 줄이거나 치명적인 노동을 피하기 위해 치료적 대안으로 자발적인 거세를 받았습니다. SS 의사들은 동성애를 급진적인 개입이 필요한 전염성 사회 질병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정권에 협력했던 덴마크 의사 카를 파르네스는 부헨발트에서 실험적 호르몬 임플란트를 개발했는데 이로 인해 치명적인 발열과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식적으로 과학적 재건 치료로 제시되었으며 힘너로부터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개인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탄압에 대한 힘너의 집착은 주로 도덕적 계산이 아닌 인구 통계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1937년 바트톨츠에서 SS 사령관들에게 한 비밀 연설에서 이러한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좋은 인종의 국가는 권력을 보장받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멸망의 직면에 있다. 그에게 동성애는 무엇보다도 남성의 생식 잠재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으며 제국의 인구 확장 계획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41년부터 동성애적 행동을 한 SS 대원에 대한 즉결 처형이 허가되고 전쟁 위기에 비례하여 수용소로의 추방이 늘어나면서 전쟁 중에 박해가 심화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슈르메크 포르브르크로 강제 수용소에 갇힌 프랑스인 피에르 젤은
전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SS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8세의 파트너가 경비견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개인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 애정, 공동체, 저항의 잠재력까지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5항은 수십 년 동안 두 독일에서 모두 유효했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시대의 법이 1969년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이전형을 마치기 위해 수용소에서 국립교도소로 바로 이감되었고, 석방은 단순한 행정 이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집단과는 달리 그들은 전쟁 직후에 어떠한 인정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 청구는 합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낙인은 제도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1950년 의회에서 배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대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사람들에게는 배상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역사적 침묵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85년이 되어서야 독일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가 공식 연설에서 동성애자 피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생존자가 사망한 뒤에야 형의 공식적인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단을 특별히 기리는 국립기념관이 2008년 베를린에 제막되었습니다. 나치즘에서 동성애자들을 탄압한 것은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미학적으로 이상화된 남성성, 남성적 동료애, 남성 간의 강렬한 유대감을 찬양하는 정권이 동시에 그 패러다임 내의 모든 감정적 표현을 탄압한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겉모습과 현실이 근본적으로 갈라진 시스템의 구조적 위선을 완벽하게 축소해 보여주는 것으로 두 차원 사이에 갇힌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임상적 공포, 제국의 성적 실험. 제3제국의 의료체계는 과학적 지식을 제도화된 성폭력의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문 유럽대학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은 합법적인 학문적 권위에 따라 인체를 살아있는 실험실로 바꾸어 정치적, 인종적 목적을 위해 생식생물학과 성적 해부학을 체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이전 장에서 설명한 신체적 통제 시스템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전 장에서 의학적 개입은 본질적으로 국가 사회주의 프로젝트에 내재된 성적 및 생식적 폭력의 확장인 관행에 대한 과학적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윤리적 제한 없이 학살센터이자 실험실로 동시에 운영되었습니다. 위넨 대학의 인류학 및 의학 박사인 요제프 맹겔레는 인체에 직접 개입하여 인종 이론을 실현했습니다. 그의 쌍둥이 연구는 역사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여성 생식 생리학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특수의료 막사에서 직접 젊은 여성을 선발하여 자궁 경부에 실험용 화학물질을 주입하고 강제 수정 프로토콜과 사전 불임 수술을 병행하는 등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마취나 살균 장비, 최소한의 위생 조건 없이 시행된 이런 수술은 극심한 통증, 대규모 감염, 그리고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류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인 칼 클라우베르크는 라펜스부르크와 아우슈비츠에서 나팔관에 포르말데히드를 주입하는 대량 불임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마취 없이 시행한 시술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복통, 고열, 그리고 자주 내부 장기 천공을 일으켰습니다. SS 기록 보관소에서 회수된 문서 1247 PS에는 명확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구를 대규모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지식 없이 불임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베르크와 힘너 사이의 서신은 특정한 운영상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즉, 사전 살균 지식 없이도 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감지할 수 없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갈등 후 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공된 여성은 생식 능력이 없는 노동자로 추방되어 인구 통계적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경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생존자 헬레나 S는 소련 조사관 앞에서 1945년 5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의사와 장교들 앞에 알몸으로 세웠습니다. 선별 후 그들은 불타는 물질을 체내에 주입했습니다. 마치 액체불에 탄 것과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의식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처형당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실험적 관행도 있었습니다. 부헨발트 라샴 6번 블록에서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성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정된 수감자들은 주로 소와 돼지 고안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주사로 투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직접 관찰과 강제 설문지를 통해 행동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성행동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사이비 과학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실험 방법론에는 종종 통제된 스트레스 해소에 성적 반응 테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감각 박탈, 불규칙적인 식사, 극한의 온도, 인위적인 피로에 노출되었으며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원래 군사용으로 설계된 이 프로토콜은 고급 신문에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신물리적 저항 한계점과 심리적 한계점을 식별하는 것을 합법적인 과학적 했습니다. 연구로 바꾸려면 정교한 개념적, 행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범죄는 개인적인 과잉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세부적인 절차, 표준화된 양식, 명확하게 정의된 지휘 계통, 정기적 검토 절차 등 제도적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윤리적 고려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고통을 임상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치의 생식 조절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전술적 목표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제국의 의료 장비에 있어서 생식 메커니즘을 습득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생물학적 미래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의 내부 메모에서는 지속 가능한 아리아인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위한 전략적 전제 조건으로 비게르만 인종의 생식 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서 여성의 생식기관은 특정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SS 문서에서는 이를 문자 그대로 인종 갈등의 최후의 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여파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존자들은 영구적인 산부인 과적 손상, 돌이킬 수 없는 불임, 그리고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연합군 의학 보고서 중그레어 사우사합소 년 특정한 증상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각한 성공포증, 정상적인 친밀감을 방해하는 해리성 장애, 생식기를 특별히 겨냥한 자해 행위 등이 지속적인 외상적 내면화를 나타냅니다. 그 후 가해자들의 운명은 전후 정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나치 의사들은 재판과 처형을 당했지만 많은 의사들은 탈출했거나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사례는 명문 서구 기관에서의 직업적 연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련 감옥에서 풀려난 칼 클라우버그 1955년은 자신의 과학적 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사립산부인과 진료소를 다시 열려고 시도했지만 생존자들의 항의로 연구가 강제로 중단되었다. 1957년 그의 죽음으로 중단. 헤르타 오버호이저는 1956년까지 슐레스비 히홀슈타인에서 가정의로 일했는데 그때 생존자가 우연히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병가를 잃었지만 원래 형을 복역하지 않고 1978년까지 자유롭게 살면서 계속해서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압수된 실험 기록 보관소는 전후 복잡한 흐름을 따라갔다. 일부 문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문서들은 서방과 소련 정보기관이 군사적,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용했습니다. 통제된 생식 능력과 생식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는 1990년대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잠재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민감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학적 폭력은 필수적인 윤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과학의 치명적인 실패를 나타냅니다. 나치 실험은 연구 경계,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 생물의학에 대한 기관 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범죄를 무식한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유럽 지식인 엘리트가 저지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악에 없는 행동의 기본 원칙이 이념으로 대체되면 정교한 해부학적 지식이 어떻게 정교한 고문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